북아프리카에서 돌아올 때 카이사르는 사르데냐와 코르시카를 경유합니다. 폭풍에 잠시 발이 묶이기도 하죠. 로마 패권이 미치는 지역 중 카이사르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카이사르 이후 수도 로마에 머무는 시간은 거의 없고 제국을 종횡무진하는 황제들이 다수 등장을 합니다. 이런 황제는 대부분 현제라 불리우게 되고요. 수도 로마로 입성한 카이사르는 개선식과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던 중 스페인으로 떠나기로 하게 되죠. 그의 일생 마지막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내전을 시작하면서 이탈리아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폼페이우스파를 물리쳤던 곳입니다. 승리 후 총독으로는 부장 카시우스 롱기누스를 남겨놓게 되죠. 그런데 그의 실정,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 남발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배경에는 카이사르로부터 전달된 명령이 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북아프리카 전투에 합류하라는 거죠. 카시우스는 출발도 하기 전에 암살당할 뻔합니다. 공모자들을 처형하기는 했지만 군대의 반란으로 또 위기에 처하게 되죠. 레피두스의 구원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는 합니다. 스페인 지역에서 카이사르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지지율 하락은 필연이 됩니다. 카시우스의 패착은 카이사르에게 외교 혹은 통치를 배우지 못한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카이사르는 후방 안전과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 속주민과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착취나 약탈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시우스는 갈리아 전쟁이 한참이던 BC 52년 재무관으로 있을 당시 단독 집정관이었던 폼페이우스의 명에 따라 수도 로마 식량난 해소를 위해 스페인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BC 51년 수도 로마로 귀국했을 때 고발 위기에 처하게 되죠. 무리하게 식량 확보에 나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나오는 독일군 장교 아히만만큼은 아니더라도 주어진 책무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나 추측해보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건지 남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인지 옆에서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었는지 사람이 없어서 이루어진 일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북아프리카 탑소스 전투 이후 폼페이우스파 사령관 중 살아남은 인물은 폼페이우스의 두 아들인 그나이우스와 섹스투스 그리고 아티우스 바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능한 야전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과거 카이사르의 동지였던 라비에누스가 스페인에 있습니다. 스페인은 과거 폼페이우스가 속주 총독을 지낸 적이 있는 곳이죠. 내전 초기 카이사르에게 패하면서 폼페이우스를 지지하던 많은 도시들이 카이사르의 클리엔터스가 되기로 하죠. 하지만 카시우스의 실정은 이러한 상황을 다시 돌려놓게 됩니다. 폼페이우스파가 재계약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군대와 돈을 모으기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이들 폼페이우스파 사령관들이 스페인으로 가게 했을 겁니다. 카이사르는 트레보니우스를 카시우스 대타로 스페인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는 BC 54년부터 카이사르 휘하에서 갈리아 전쟁을 치러낸 베테랑입니다. 세 개의 군단을 이끌기도 했었고요. 벨가의 지방을 2년 동안 관리하기도 했었습니다. 마르세유 공방전도 카이사르 부재 기간 동안 잘 치러냈었고요. 그런데 군단병들이 폼페이우스 편으로 전향해버린 겁니다. 추정컨대 폼페이우스 휘하에서 복무했던 장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이사르는 내전 초기 폼페이우스에게 군복무 서약을 하고 항복한 군대를 쿠리오에게 주어 북아프리카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대패를 하고 말죠. 카이사르가 두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전이 지긋지긋해서 나서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또는 일단 믿고 맡긴다는 그만의 원칙 때문이었을까요? 맡겨보지 않으면 그릇을 알기는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이번에는 2명의 사령관을 스페인으로 파견하기로 합니다. 수적 열세였는지 두 사령관의 무능 때문이었는지 고전을 거듭합니다. 로마 사령관이 이끄는 로마 정규군을 상대로 전투를 치러서 이길 수 있는 사령관은 카이사르 진영에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카이사르는 결국 직접
직접 등판하기로 하죠. 최정예 베테랑 10군단과 종다리 군단이라 불리우다 탑수스 전투에서 코끼리 전차부대를 효과적으로 격퇴하고 코끼리를 상징으로 부여받은 5군단,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전투를 승리로 이끈 6군단, 그리고 새로 조직한 한 개의 군단을 이끌게 됩니다. 여기에 갈리아와 게르만 기병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출발 후 한 달여 만인 12월 2일 스페인 국경에 도착합니다. 달력이 아직 개정되기 전이어서 늦 가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리아란 도시에서 먼저 구원 요청이 도착합니다. 그나이우스의 포위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어느 곳보다 승자에게 호의를 보이는 곳이 스페인 지역입니다. 끝까지 카이사르 클렌터스로 남기로 한 도시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의 성을 지켜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부장 비비우스 파키우쿠스를 지휘관으로 6개 대대를 보내게 됩니다. 악천후가 이들을 돕습니다.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그나이우스 부대도 로마 정규군이고요. 비비우스 군단도 로마 군단입니다. 시야가 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식별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 틈을 타서 비비우스는 무사히 울리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나머지 군단병을 이끌고 폼페우스파 거점 도시인 코르도바를 향합니다. 그나이우스는 수비대가 보강된 울리아를 포기하고 동생 섹스투스가 지키고 있는 코르도바로 향하게 됩니다. 동생 섹스투스는 코르도바 남쪽을 흐르는 베티스 강 위에 놓인 다리를 일단 파괴를 하죠. 공병으로 변신한 카이사르의 군단병들은 임시 다리를 건설하고 도강을 합니다. 그나이우스 부대가 남쪽으로부터 도착을 합니다. 다리를 사이에 두고 격전이 펼쳐지죠. 양측 모두 좁은 다리 위에서 엄청난 피를 흘렸지만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카이사르는 양면 공격을 우려하게 되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동하기로 합니다. 퇴각에 늘 진심인 카이사르는 진지 안에 피울 수 있는 모든 모닥불을 피우라고 하게 되죠. 군단병들이 아직 진지 안에 머무는 척 하는 거죠. 그나이우스는 이동을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우스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 아테구아 앞에 도착을 합니다. 주변은 언덕이 많은 지역입니다. 디라키움과 루스피나에서처럼 고지를 활용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이동을 눈치챈 그나이우스가 이동해서 카이사르 진지 앞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쓸만한 언덕은 이미 카이사르가 모두 점령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소규모 고지전이 반복이 됩니다. 카이사르 베테랑 군단병들의 힘에 밀려 그나이우스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합니다. 카이사르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소아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를 순차적으로 크리엔터스로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현재 스페인이 폼페이우스를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카이사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나이우스는 동맹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카이사르는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보조를 마쳤던 마우레타리아의 보그드 왕의 참전을 이끌어냅니다. 외교전이죠. 뛰어난 아프리카의 경기병 수천이 보강이 됩니다. 또 하나 카이사르 진영에 지금까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군비입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공식 독재관입니다. 정규군이라는 거죠. 충분한 대출을 땡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룬 어느 전투보다도 풍요롭습니다. 물론 보급성 관리를 잘해야만 하겠지만요.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 해안은 겨울에도 포근합니다. 하지만 산악지대는 눈이 내리죠. 코르도바는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해발 3000m 이상의 산을 품은 시에나 네바다 산맥 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라비에누스는 회전을 피하고 소규모 전투를 통한 소모전을 주장을 합니다. 한니발 전쟁 당시 로마가 썼던 지구전과 유사하죠. 라비에누스가 아프리카에서 카이사르를 괴롭혔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코르도바로부터 보급이 용이한 위치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봄이 오기 전 소규모 전투에서는 그나이우스가 판정승을 이어갑니다. 적이 도움을 주는 경우는 전쟁
전쟁사에 흔히 있습니다. 아테구아의 일부 유력자들이 카이사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폼페이우스파 수비대를 몰아내주면 항복을 하겠다는 거죠. 단 카이사르도 수비대를 성 안에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겁니다. 카이사르는 거부를 하죠. 이를 알게 된 아테구아의 폼페이우스 수비대는 유력자들을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나이우스와 라비에누스는 다른 도시의 이반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동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왠지 그나이우스와 라비에누스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죠. 결국 아테구아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날이 풀리면서 양측은 장군과 멍군을 이어갑니다. 카이사르는 그나이우스를 압박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나이우스의 속공에 고전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반전카드로 전장을 옮기곤 하죠. 폼페이우스파 보급기지 중 하나인 아스파비아 앞으로 이동하고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번엔 그나이우스도 빠르게 대응합니다. 라비에누스는 카이사르와 대규모 전격전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보았을 겁니다. 장기전으로 카이사르가 수도 로마에서의 장악력이 떨어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카이사르 진영에는 카이사르밖에 없다는 라비에누스의 판단은 옳았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폼페이우스 진영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테구아 유력자 처형은 스페인 많은 도시들의 이반을 불러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이우스는 젊습니다. 라비에누스 등의 지구전 주장을 물리치고 결심을 굳힙니다. 완벽한 장소를 찾죠. 선택은 문다입니다. 당연히 도시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탈면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전투 대형을 갖추게 됩니다. 그 앞으로는 개천이 있고요. 너머로는 평지가 이어집니다. 그나이우스가 지구전으로 나올 거라는 예상을 깨고 전투 대형을 펼치자 카이사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평지 위에 대형을 갖춥니다. 우익에는 10군단, 좌익에는 5군단, 그리고 신병을 배치하고요. 중앙에는 나머지 6개 군단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나이우스는 13개 군단을 일반적인 로마군 편제로 배치를 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온 보그드 왕의 기병을 가진 카이사르 측이 우세하다 볼 수 있죠. 그나이우스는 기병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형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기병은 평지에서는 유용하지만 경사지대에선 아무래도 돌파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양측 모두 기병을 후위에 배치하게 됩니다. 무엇이 카이사르로 하여금 불리함 속에서 돌격 명령을 내리게 했을까요? 초조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라비에누스를 향한 징하다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대등한 숫자와 앞서는 베테랑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나이우스 군대는 비탈에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카이사르 군단은 평지를 벗어나 개천을 넘어 언덕 아래에서 위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고참 병들의 선전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는 줍니다. 카이사르는 전선을 달리며 신병들에게는 선배들에게 뒤지지 말라고 독려를 하죠. 고참병들에게는 어린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카이사르 좌익을 라비에누스가 적극 공격을 하게 됩니다. 코끼리 부대와 기병 부대 대처법을 통달한 육군단이 이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형의 불리함은 점점 더 큰 악재로 몰려오게 됩니다. 밀립니다. 말에서 내린 카이사르는 칼과 방패를 들고 최전선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총사령관은 투창 200개가 카이사르를 향해 날아왔다고 합니다. 방패에 수많은 투창이 꽂혔다고 전해지죠. 오늘이 내 삶의 끝이요. 너희의 군 복무가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세상이 그의 발 앞에 있었지만 이제 남부 이베리아의 외딴 전쟁터에서 죽으려 한다 라고 외칩니다. 다시 전투가 불을 뿜습니다. 카이사르 최정의 10군단은 적 좌익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나이우스의 명령에 따라 우익에 있던 라비에누스가 좌익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우익에 틈이 발생합니다. 보그드 기병이 이 틈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적의 측면을 무너뜨리면서 돌진을 하죠. 라비에누스가
다시 아군의 뒤를 돌아 달려가게 됩니다. 이를 본 폼페이우스파 군단병들은 지휘관이 도망친다고 오해를 하게 되죠. 힘도 들었을 거고요. 그나이오스는 후방의 보그드와 카이사르 군단병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3만 명이 전사했다고 하죠. 카이사르 측도 다수의 전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혹자는 1000이라 하고요. 어떤 이는 7000이라고 합니다. 라비에누스도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내전은 사실상 파르살루스에서 폼페이우스가 도망치면서 끝났다고 봅니다. 카이사르 마음속 내전은 이때 끝났을 거라 여겨집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를 위해 싸웠지만 오늘 내 생명을 걸고 싸웠다 라고 남기게 되죠. 전후 처리는 지금까지의 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이사르는 섹스투스가 지키고 있는 코르도바로 향합니다. 22,000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고 하죠. 문다에 남은 잔당은 파비우스가 책임을 집니다. 폼페이우스파 전사자들의 시신들로 방책을 쌓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도시 안으로 도망쳐섰던 14,000명의 폼페이우스 군은 항복을 하게 되죠. 그나이오스는 카르테리아로 도망을 칩니다. 시민들은 그를 카이사르에게 넘기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나이오스의 지지자들은 그를 빼냅니다. 급하게 바다로 나섭니다. 준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인근 바닷가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루키우스 카이세니우스 렌토가 길을 막아섭니다. 스페인 원주민들이 위치를 알려준 거죠. 그나이오스의 호위병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냅니다. 하지만 3번째 공격은 이겨내지 못하게 되고요. 부상을 입어 들것에 실려가고 있었던 그나이오스는 칼을 빼듭니다. 폼페이우스파 마지막 총사령관은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동생 섹스투스는 탈출에 성공하고 발레아레스 제도로 도망은 칩니다. 하지만 너무 작아진 상태입니다. 해적질을 할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리스와 시리아에서처럼 카이사르는 스페인 지역들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도 동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 개선식을 거행합니다. 시민들에게 문다 전투는 내전이 아니라고 반란군 진압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